일단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불안감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 저는 기대가 드는 게 물론 좀 약하게 시작은 되겠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좀 중국 중시 이 신흥국 쪽에서 이렇게 상승 쪽으로 만들어지면서 후강 그러면서 내일 미국 증시가 좀 올라주는 이 아주 환상적인 시나리오가 뇌리를 스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혹시 보시나요? 제 머릿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같습니까 생각이? 네, 오늘은 강세 출발입니다. 아 강세 출발. 예. 아니 한국 증시가 오늘은 괜히 반등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 근데 뭐 미국이 또 그렇게 마감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미국 증시는 뭐 제가 아침에 다 했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냥 한 번 더 첨언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쏠림의 키 맞추기입니다. 네. 네, 이제 엔비디아로 많이 몰렸던 자금 자체가 좀 분산되다 보니까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뭐 QLD라든지 이런 거 ETF 보시는 분들은 또 찬스가 오는 거죠. 항상 뭐 빠지고 나면 많이 빠졌다고 많이 말은데 항상 보면 또 빠지는 게 기회가 되는 거고 저는 하이닉스를 제가 사야 될 매수 가격이 오늘 올지 안 올지 궁금한데 오늘 정도 오면 오늘부터 볼 거예요. 제가 생각한 가격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낮게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 본다는 의미가 이렇게 본다는 겁니까? 매수를 시작하게 한다는 겁니까? 분할 매수를. 분할 매수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이런 대형주들이 1년에 한 번 진입할 수 있는 횟수가 10번이 안 돼요. 생각 좀 해보면 우리가 계속 방송에서 나오고 매체가 나오니까 급하게 사고 급하게 팔아서 그런데 주가라는 게 보통 대형주가 갑자기 한 20% 올라가면 한 15% 이상 빠질 때가 보통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기회가 좀 다가오는 것 같고 오늘은 그걸 준비한 건 아니고 달잘한 거는 이제 따로 또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제가 준비한 거는 시장의 체력 이야기인데 네. 요새 이제 B2 이야기 많이 나올 거예요.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제 보니까 20일 기준으로 20조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신용융자 이야기입니다. 네, 20조 2천억 정도인데 어제 조금 더 올라갔으니까 근데 조금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랬고 뭐 가끔 보면 B2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코스닥 신용융자거든요. 네. 근데 약간 이례적으로 지금 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피 신용융자가 11조 정도 되고 그래서 22년도 2월달 이후 최근 2년 내 최대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코스피 종목의 어떤 최근의 흐름이 좋은 게 많았겠죠. 뭐 여러분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코스닥은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조 원대인데 작년 대비해가지고 작년이 보통 10조 원 정도 했어요. 대랩? 뭐예요 이거? 오타군요. 대비입니다. 예. 작년 10조 원 대비해서 한 8, 9조 원대 멈춰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림을 가만히 놓고 보면 여기가 20조 정도인데 신용이 많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용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제 개별주나 신용이 들어갈 섹터가 활발하다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조금 보기 앞서가지고 바로 결과부터 보면 코스피 쪽은 지금 5월달, 6월달 주도주가 음식료 업종, 네. 그 다음에 전기 전선 업종, 화장품 업종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고 보통은 이제 주가가 안 올라서 그렇지 우리가 말할 때 신용융자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이제 전거금 100% 미만짜리거든요. 그럼 증권사에서 이제 증거금을 매길 때 우리가 말할 때 100만 원으로 100만 원밖에 살 수 없는 주식이 있고 100만 원으로 250만 원까지 살 수 있는 주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피 쪽 업종들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요거 연김에 조금 보게 되면 제가 종목은 어제 기준으로 한번 융자 비율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종목을 매매할 때 신용 비율이 제가 올해 보게 되면 2%가 넘어가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신용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언제든지 충격이 약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반대 매매죠. 예.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당하니까. 조금만 뭐 예를 들어서 빠지면. 힘이 없어질 때, 뭐 지금 보면 광명전기 같은 종목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만 힘이 없어질 때, 같이 전기 전선 막 움직이다가 힘이 없어질 때, 그러면서 거래량 잠길 때가 보통 거래량 잠긴다 그러거든요. 2,000원짜리가 하루 58만 주밖에 거래 안 되면 이는 거래량 잠긴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잠길 때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정리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좀 찾아가야 될 거는 이 대형주 중에서 지금 장이 조금 지르기 전에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상관이 없는데 신용 잔고 비율이 높은데 만약에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2차전지 일부 관련주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종목들이 흘러내린다 그러잖아요. 네.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CJ 시푸드 같은 경우도 약간 신용 비중이 8%까지 갔거든요. 네. 최근에 음식료 업종 관련해서 뭐 냉동 관련 이슈가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 종목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 약간 밀리는 게 있습니다. 잠깐 그냥 바로 볼까요? 이게 뭐 제가 광고 좀 CJ 시푸드죠. 근데 이게 뭐 주식이라는 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일 조심할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이긴 한데 거래량이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거래량은 잠기는데 신용은 8% 높습니다. 그러면 머리 아프지. 그럼 주가가 쉽게 말해서 껌딱지가 되는 거예요. 안 움직여 버리는 거죠. 그럼 잔고는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쉽게 말해서 뭐 미국이 오르든 뭐 나스닥이 뭐 어쨌든 아무 상관없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개별주들이 높은 변동성이 나왔는데 만약에 신용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이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네요. 일단은 물린다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나마 CJ 시푸드는 양반이에요. 우선주를 치웠구나. 잘못 눌렀네요. 차트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양봉 선생님 요새 차트가 기력이 좀 딸리시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도 마음대로 안 차트가 움직이고. 아닌데 그렇지 이상하다 싶었어요. CJ 시푸드 차트가 왜 이렇게 누워있지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요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런 일봉 자체가 이제 거래량 잠기게 되면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기술적 분석까지 우리가 제일 주식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돌발적인 양봉 이후에 나오는 불안정한 초정봉을 말합니다. 이게 거래량이 불규칙한데 근데 이게 이제 신용 비중이 높게 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니까 네. 앞으로 좀 보실 때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왜 지금 더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나라 증시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 웬만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여드리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돈을 먹어줄 때가 있고 종목이 먹어줄 때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ADR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 하락 비율이 80% 미만일 때는 시장이 돈을 먹여주는 게 아니라 시장은 나한테 수익을 내주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가 나를 수익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디서 3,000포인트가 간다고 해도 그냥 하이닉스 갖고 있는 주주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ADR이 보통 올해 접어들어서 연초부터 보게 되면 3월 중하순, 3월 말, 4월 중순 이때 이제 장이 좀 좋았고 5월 18일 정도부터 삼성전자가 일시적으로 약간 이제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고점을 좀 형성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쭉 보게 되면 한 달 동안 빨간 선이 계속 내려옵니다. 이런 코스피 예를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하락 종목 수의 비중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용 비중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 종목들이 왜 안 가냐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이렇게 장이 재미가 없어에 반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이어서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GS글로벌 최근에 핫했던 종목들인데. 아니구나. 코스피 신용융자를 융자 퍼센테이지 기준하고 거래량 기준으로 다시 필터를 해봤습니다. 왜 그런 걸 자꾸 시간을 들여서 해요? 이 중요한데. 중요해요? 네.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뭐 지나치게 이게 오늘 너무 매매를 촘촘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는 아닌데 그건 이제 개인의 역량이고 파워가 약할 때는 저는 실주하는 것도 주식 투자하는 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거래량 비중을 한번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기준인데 GS 글로벌 같은 경우도 거래량은 1억 5천만 주인데 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거래량 잘 큰 주식만 좀 볼게요. 아까 봤던 CJ 시푸드 같은 경우도 신용 비중은 2위인데 거래량은 430만 주 정도가 있고요. 이구 산업 같은 종목을 놓고 보게 되면 거래량이 한 100만 주 정도 되는데 4.74% 정도죠. 그러면 몇 개 종목은 잠깐 보겠습니다. 이구 산업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난주에 잠깐 이구 산업이라는 주식은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약간 쿠리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움직이는데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시장을 봤지만은 주가가 어느 정도 한 달 전에 바다닥 했다가 한 달 이상 이렇게 쭉 누워 있는데 밑에서 깔짝대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매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매매든 투자든 이거는 우리가 말할 때 큰 축의 흐름 자체가 월봉을 가만히 보시면 시세가 잠기는 거거든요. 네. 물론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길 수가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언제 많이 봤냐면 2차 전지 관련주에 지난해 8월달 이후부터 지금까지 흐름 예를 든 겁니다. 나머지 종목도 마찬가지. 그래서 없던 거래량이 이렇게 한 달 종은 장기가 되면
보통은 여기서 조금 올라올 때 조금 건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흐름 자체가 이런 매매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추세가 살아야, 그러니까 한번 월봉에서 저소한 뭐 장대 음봉이 나왔다든지 주봉에서 3주 이상 파란 음봉이 나오는 종목들은 여기서 들어가는 짧은 매매는 지양하는 게 좋은데, 하필이면 그게 아까 본 대로 신용 비중이 많다면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이제 봤더니 코스닥은 원래 코스피보다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코스닥인데 신용융자가 많으려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사에서는 항상 이 미수를 줄 수 있을 때는 이 최소한 이 기업의 적자 기업은 미수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 보통 어떤 업종이 많냐면 제약바이오는 많이 없어요. 있어도 만약에 위에 상장한 제약바이오는 있습니다. 원래 제조업인데 백도한 걸 말하는 거고, 그러면 기계라든지 설비라든지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신용융자 높은 기업들이 약간 요즘에 이제 많이 움직였던 기계 쪽에 있는 거죠. 뭐 디케이락 같은 것도 피팅 쪽이 되는 거고. 아, 이게 시추 관련주로 움직인 거죠, 아마. 디케이락이 영일만. 선생님, 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아니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 다 알 것 같지만 흘리는 겁니다. 네. 모르는데. 아니, 어차피 저는 영일만 아예 하질 않아서. 네. 자, 그리고 우린 PTS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지금은 뭐 괜찮아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오늘은 제가 워워하는 걸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보통 여기서 나와 있는 종목들이 보면 DK락, 우린 PTS 정도는 이제 보통 대왕거래 관련주로 거래가 됩니다만 별로 많이 안 움직이는 종목들이잖아요. 앞으로 GSE 같은 애들은 원래 그 기름 관련주, 가스 관련주잖아요. 이런 관련주들은 시용 비중이 많기 때문에 차트 잠기면 바로 잠겨버립니다. 그거 조금 염두하시면 좋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오늘은 결론은 뭐냐 하면, 이걸 준비한 이유는 지금 네. 장이 개별주 매매하기 그리 안 좋으니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키 맞추기까지는 갈 것 같은데, 이 키 맞추기의 출발점이 엔비디아의 주오정과 눌림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까지도 한번 해본다면, 아까 말했던 대로 너무 희망회로 드리는데, 이렇게 극명하게 떨어져 있는 치수는 올라가 있고 파란색 종목들은 내려간 흐름 자체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어제 제가 봤는데 어제 하이닉스가 엄청 팔았거든요. 근데 다른 쪽에 자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쥐고 있는 거지. 그렇죠. 시장에서는 이제 최근 2, 3주 동안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수급 블랙홀이었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쫙 갔었는데, 그 친구에서 자금이 좀 빠졌을 경우에 아까 말한 대로 어느 정도 신용융자 잔고는 20조가 넘고, 그래도 어쨌든 하루에 20조, 코스피 한 11조, 코스닥 8, 9조 정도의 거래 대금이 나오니까 약간 키 맞추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는 상황이 이렇게 생겼지만은 앞으로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강한 쏠림 자체가 조금 완화될 때 그게 골고루 들어가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제일 헷갈려 하는 게 네. 사실 지금 대형주 중심의 몇 종목들만 올랐잖아요. 아니면 우리 섹터, 우리는 하긴 뭐 미국보다는 좀 골고루 섹터가 여러 군데 오르긴 했는데, 우린 양반이에요. 미국은 뭐 엔비디아하고 M7 정도만 집중해서 올라. 금리 인하하고 나서 이 중소형주 그리고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소위 성장주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역시 쏠림 현상이 계속될 것이냐 가지고 논쟁이 참 심해요.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 양봉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각이 되긴 되는데 생각보다 덜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약간 단기 반등 정도.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분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건 강한데 러셀 2000이라든지 중소형주가 약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성과만 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면 자금의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갑자기 건설주가 트로이카 주도주가 된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에 나와 있는 테크주 위주의 어떤 뭐 쏠림과 일부 제약주 위주의 쏠림, 헬스케어 위주의 쏠림 자체는 강화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라든지 민감주 쪽으로 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국 증시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빅테크 위주의 대형주 쏠림 현상 자체하고 중소형 경기 민감 내수주의 어떤 갭이 좁혀지는 흐름 자체는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주식의 원래 본질적인 성격 자체가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섹터에 베팅을 많이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조금 보점을 두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 언제 갈까요? 셀트리온 삼바 언제 갈까요에 대한 그
아마 그 질문으로 제가 바로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거기에 따라오는 그 키 맞추기 만약에 삼성전자든 현대천, 하이닉스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언더퍼폼할 가능성이 계속 많아 보입니다. 예. 저는 그 종목보다는 2차 전지가 언제 갈까요?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2차 전지는 일단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아시겠지만 제가 보면 이제 캐즘의 돌파 구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야기로 가기 앞서가지고 준비한 거 바로 하고 하겠습니다. 네, 나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예. 2차 전지는 뭐 궁금한 걸 먼저 질문드리면 안 되나? 뭐 제가 예 어쨌든 요거부터 하죠. 네, 우리 저 순서대로 안 하면 헷갈리는 우리 양봉 선생님. 아예 그렇진 않은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중국 3,000포인트 인타라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세요? 저는 다시 회복, 그러니까 안 좋게 보시는 건지 그게 추세적으로 아니면 다시 회복할 거라고 보시는지. 안 좋게 봅니다. 네,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보시죠. 자, 어제 6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글로벌 증시 지수 오른 거는 뭐 얼추 보면 알죠. 근데 중국 상해 지수와 홍콩 증시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거는 중국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문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영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국영은행이라든지 부동산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거고 홍콩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와 그러니까 이공안심 포함해서 규제 완화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세고 홍콩이 상반기에서 ELS 사태 자체가 어느 정도 종결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H는 강한데 중요한 건 중국 본토가 어제 3,000포인트를 다시 이탈을 한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부 연 3월 양해 이후에 중국 정부의 정책 공백기도 있었고요. 최근에 모멘텀도 퇴색했고 5월달, 6월달 나오는 중국의 3대 주요 지표,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산업 생산 지표 자체가 다 약간 부진합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보게 되면 1년에 3번 정도 부양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보통 3월에 나오는 양해, 그리고 7월에 열리는 3중전회, 그리고 12월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로 넘어가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7월 달에 예정인 3중 전해 쪽으로 기다려보자 하고 모 삼성증권에서는 이분은 중국분의 리포트입니다. 중국계분의 리포트를 하면 기다려보자, 부양칠 기다려야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중국이 생각보다 더딜 것 같다는 의견이 조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일단은 중국의 구리나 리튬 등의 원자재 가격들을 보게 되면 이게 재고가 엄청 많거든요. 구리 가격이 지난 3, 4월에 많이 오를 때도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이게 구리가 코프가 한 보면 3, 4월 달에 엄청 올랐거든요. 이때 그랬죠. 시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전력 인프라 수요도는 맞긴 맞는데 한편으로는 중국발 공급 가격 어떡할 건데 그 이야기였는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요 원자재단이 리튬도 마찬가지고 코발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중국발 공급 과잉이에요. 근데 그거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는 원자재 가격의 어떤 뭐 이거는 메탈랑도 바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배터리 메탈도 연결되는 거고 최근에 배터리 중 약한 게 우리가 중국에서 보는 리튬 가격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발표하는 한국 광물 자원에서 발표하는 리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전 3, 4월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을 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큰 관점에서는 구리나 알루미늄이나 코발트나 리튬 가격 자체가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중국이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해석하기 좋을 것 같고 그냥 좁혀가지고 바로 이제 배터리 앞서가지고 전력 관련주는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뚝뚝뚝뚝 이렇게 맨 밑단에 있는 친구들. 풍산은 최근에 방산 이슈로 많이 움직인 거고요. 그렇죠? 저 구리로 인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네.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죠. 아직 이제 약하던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구산업이나 KBI 메탈이나 대창 같은 개별주들은 어느 정도 구리 가격이 다시 내려가는 거에 좀 컨트롤해야 되고 전선은 그래도 구리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가격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력 설비 쪽은 그래도 영향을 받긴 받는데 저쪽이 탑 섹터다. 네, 받기는 받는데 어제도 이제 금요일날 올랐다가 어제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 토해내잖아요. 어제 장중에 구리 가격 내렸었다는 이야기가 크거든요. 근데 이쪽 애들은 그래도 공통점이 특히 LS 일렉트릭 같은 걸 놓고 보게 되면 북미 수출 비중이 폭증하는 기업이고 전력 인프라 이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이 있어서 A그룹, B그룹, C그룹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C그룹 쪽은 생각보다 좀 더디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캐즘 구간이라는 거 2차 전지에서 네. 캐즘 구간 때문이냐 아니면
지금 이 전방 산업, 이 전기차 산업이 조금 더 이렇게 약해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 단순 캐즘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낮췄음에도 판매가 잘 안 되니까 저러한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졌을 때 그럼 이제 전기차 가격에 또 그게 전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졌을 때 판매가 다시 올라갈 것이냐, 가격 때문에. 근데 뭐 복합적이지 않겠습니까? 캐즘에 이제 업황에 대한 캐즘 자체는 아무래도 불편성에 대한 이슈가 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사실 미국들이 서베이를 해보면 충전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에 차종에 대한 선택권이 좀 제한적인 거, 가격에 대한 부담,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수요단이 되는 거고. 원자재 가격의 하락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배터리 소재 입장에서는 메탈 가격의 상승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프라이스 P에 대한 거는 여전히 가격이 좀 다운된 효과가 있는 건데 이제 Q를 가지고 넘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네.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 많이 팔릴 수 있지 않을까. 한 가지 높아지면 말씀드렸는데 어제 우리나라 화성에서 발생한 1차 전지의 폭발 사건과 국내 2차 전기차에 대한 투심은 조금 제약할 수 있는데 근데 1차 전지 쪽입니다. 예, 물론 1차 전지는 보통 이제 군수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뭐 이슈다 보니까 어제 잠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이거는 안전성 문제에 대한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저는 어제 그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1차 리튬 1차 전지가 물에 약해서 폭발성이 위험하다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뭘까를 생각하게 되면 이게 오늘 움직이면 나는 영웅이 되는 거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좀 서운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전고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어제 뉴스를 엄청 우리나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상당히 저도 낮에 보고 야 이거는 참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한편으로는 2차 전지의 불안한 폭발 위험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에 대한 팽창을 방지하는 거니까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거는 LG나 SDI나 SK이노베이션이 진행하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개발 박차는 또 빨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나와 있는 메탈 가격의 어떤 가격 경쟁력을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말하는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 많은 개발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산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